여행.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것도 말기 위암. 복막을 통해 간까지 전이해버려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암이 발견되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로 암과는 거리를 꽤 두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부터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약한 복통이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터지듯 배를 뚫을 것 같은 통증으로 변해버린 것을 계기로 암을 발견했다. 마침 일요일이라 집에서 빈둥대던 아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에 가던 중에 배를 부여잡고 쓰러진 나를 발견해 병원에 데려갔고 진단의 결과로 위암을 선고받았다. 의사는 장기 곳곳에 퍼진 암세포를 다 잘라내기는 불가능하다며 당장 입원하고 약물 치료를 하라고 권했다. 위암에 대해서 잘 몰랐던 나는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는 줄 알고 그날로 당장 입원 수속을 밟았다. 약물 치료는 2주에 걸쳐서 1회 약물 투입을 했다. TV 속의 드라마에서만 봤던 항암 치료는 보던 것 이상으로 부작용이 심했다. 항암제를 투입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식사라는 말 자체가 듣기 싫을 정도의 구토감, 무기력증, 피곤함이 몰려왔다. 머리를 빗으로 넘기면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졌다. 여자로서 점점 민머리가 되어가는 걸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평소에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은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회로 삼아 집을 나가버렸다. 아마도 몇 번이나 내게 들켜왔던 술집의 젊은 여자와 아예 같이 살기로 작정한 것이리라. 2달간 약물 치료를 하면서 내 곁을 지켜준 건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약물 치료를 받으면 먹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은 위암에 좋다는 갖가지 먹을거리를 저녁마다 사왔다. 처음엔 아들의 정성에 뭐라도 먹어보려고 구토 증세를 억제하는 제토제도 꾸준히 먹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목 끝까지 올라온 구토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같아 더욱 뭔가를 먹기가 힘들었다. 심신을 지치게 했던 항암 치료는 3달째 접어드는 시기에 그만두었다. 의사가 여기서 치료를 멈추면 암이 빠르게 퍼져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무서운 소리를 했다. 아들도 의사 말에 동의하는 듯 퇴원을 하려는 나를 말렸다.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같잖아요. 나는 입원을 권하는 의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뒤에야 내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의사는 한 발 물러서서 재택치료라도 받으라고 권했다. 진통제와 필요한 약들을 주 1회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다. 아들의 부추김을 받으며 나온 병원 밖의 공기는
상쾌했다. 인도를 거닐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왠지 암이 다 나은 기분이 들었다. 엄마, 지금이라도 다시 입원하는 건 이 엄마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너는 내가 괴로워하면서 목숨이나 질질 끌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지만. 그럼 됐다 하고 나는 성큼 아들을 앞질러 버렸다. 오랜만에 도착한 집은 엉망이었다.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남편이라는 놈은 나와 아들이 병원에 간 사이에 안방을 온통 헤집어 놓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이때다 싶었던 거겠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였는지 화도 나지 않았다.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엄마가 병원에 가자마자 통장이며 반지며 다 들고 가버렸어요. 정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새끼. 아버지에게 그다지 정이 없었던 아들이 거칠게 말을 했다. 그만해라. 너도 내일 출근하려면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어라. 엄마는 내일부터는 여기저기 돌아다녀 물련다. 조금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세상 구경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저도 같이 가요. 여름 휴가 쓰지 않고 보내버려서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됐다. 뭐하러 그러냐. 그냥 혼자 가도 된다. 나의 거절에도 끝내 휴가를 얻어오겠다고 하는 아들이 속으로는 고마웠다. 다음날 찾아온 의사에게 약과 진통제를 건네받은 뒤 아들의 차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다. 물론 의사에겐 여행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남편이라는 놈이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아들이 준 용돈이 들어있는 통장은 그대로 있었다. 이 돈이면 일주일 정도는 넉넉하게 먹고 잘 수 있을 듯 했다. 첫날은 바다가 보이는 국도를 따라 달리고 쉬었다를 반복했다. 해가 저물 무렵엔 바다가 보이는 어느 가든에서 저녁을 먹었다. 근처에 민박집이 있다는 말에 오늘 이 근방에서 묵기로 했다. 아들은 도로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민박집을 구했다. 몇 없는 짐을 풀어놓은 뒤 아들 손을 잡고 바다에 나갔다. 방파제를 따라 걷다가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짜면서도 시원한 바닷바람이 전신을 휘감고 지나갔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은 채 바다만 보고 있었다. 동해바다라 그런지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머리 위에 주황빛 하늘부터 저 수평선 끝에 보이는 남색 하늘까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무지개를 늘어놓은 듯해서 정말 아름다웠다. 밀물대인 듯 짙은 남색의 바닷물이 점점 방파제를 덮어갔다. 물때가 두텁게 끼어있는 부분이
내 발보다 아래에 있어. 아무래도 물이 다 차오르더라도 앉아있기엔 무리가 없을 듯 싶었다. 배 안 아파요? 안 아파. 하루 종일 모르핀을 맞지 않아 여행 내내 배가 아프긴 했었다. 하지만 고작 7개밖에 없는 진통제를 벌써부터 써버려서 바깥 구경도 제대로 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순 없었다.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오후 내내 운전을 했던 아들은 피곤한지 씻자마자 잠이 들었다. 평소에도 워낙 깊게 잠이 드는 녀석이라 여름의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덥다며 잠을 설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복통과 더위 때문에 잠이 오지 않던 나는 다시 한번 바다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대한민국 어딘가의 국도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바깥은 달빛과 별빛을 제외한 모든 빛들이 죽어 있었다. 어둠이 이만큼 내려앉은 만큼 나의 죽음도 이만큼 가까워진 것 같아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방파제에 앉아 끝도 깊이도 보이지 않는 검은 바다를 보았다. 파도가 내 쪽을 향해 밀려왔다 갈 때마다 나의 목숨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 같았다. 방파제의 물을 따라 바닷물이 닿을 만큼 내려갔다.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한치 바닥도 보이지 않는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여름이라 그런지 바닷물의 온도는 공기만큼 미지근했다. 한참을 아무 생각도 없이 발을 잠근 채 앉아 있었는데 저만치 멀리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들은 내가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바다 가까이 나온 줄 알았는지 위태위태하게 방파제의 돌들을 밟아가며 다가왔다. 왜 그래 아들? 화장실이 급해서 잠이 깼는데 엄마가 옆에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급하게 나왔다고요.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진짜 오래오래 살 거니까. 그래도 혼자는 다니지 마세요. 정말 걱정되니까요. 오냐. 나를 진지하게 걱정해주는 아들의 모습이 아직은 천상애 같았다. 다음 날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국도를 따라 움직였다. 2시간 정도 간격으로 갓길이나 휴게소에 차를 대고 쉬기도 했다. 특별히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차를 들어서 검푸른 산속의 도로를 타기도 했고 아직은 푸르러 보이는 논을 끼고 있는 시골 마을을 돌기도 했었다. 여기서 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걸.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아들은 곧바로 차를 세우더니 민박을 구하러 다녔다. 아들이 머물 곳을 구하러 간 사이 나는 아주 천천히 어떻게 보면 답답할 만큼 느린 걸음으로 논 옆으로 난 비포장 도로를 걸었다.
저 멀리서 밀짚 모자를 쓴 채 트랙터를 몰고 오는 노인이 보였다. 내가 옆으로 지나갈 때 살짝 길끝으로 비켜주자 고맙습니다 하고 밀짚 모자를 잡고 목례를 했다. 모자 사이로 보이는 웃음 띤 까무잡잡한 얼굴이 천상시골인이었다. 눈을 지나자 저 멀리서 아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꽤 빨리 민박집을 구했다고 생각하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다. 아들과 함께 찾아간 집은 10평 남짓한 작은 마당이 있는 허름한 집이었다.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혼자 사는 곳이었는데 아들이고 손자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외로웠던 참에 오랜만에 보는 외부인이 반갑다며 우리를 선뜻 반겨주었다. 저녁 먹을 때를 잘 맞춰서 왔다며 한상 푸짐하게 내어오셨다. 짙은 갈빛이 도는 딱 봐도 맛깔스러운 시골 된장국과 집 앞 텃밭에서 따온 상추와 깻잎들이 내가 살던 곳에선 보기 힘들 만큼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배가 고팠던지라 얼른 밥상에 둘러앉았다. 오늘 먹었던 밥이 그 어떤 밥보다 맛있지 않았나 싶었다. 밥을 먹고 나자마자 할머니는 커다란 수박을 꺼내 오셨다. 오랜만에 손님이 이리도 반가운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으셨다. 많이 들게 큼직하게 썰어내는 수박의 속은 그야말로 새빨갰다. 보기만 해도 달아 보이는 수박을 한 입 물자 눈이 번쩍 떠졌다. 설탕 뿌린 것처럼 정말 다네요. 올 여름은 날이 푹푹 찌는 바람에 수박이 달게 익었어. 그렇군요. 잠자리만으로도 감사한데 맛있는 음식까지 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괜찮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노인네 말상대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고맙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나였다. 8시쯤 되자 할머니는 피곤하다면서 먼저 안방에 들어가셨다. 동시에 아들은 차에 두고 온 약을 가지러 갔다.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에 윗옷을 살짝 들춰보았다. 많이 먹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유난히 배가 불룩 튀어나와 보였다. 튀어나온 배를 살살 문지르다가 호기심에 살짝 누른 순간 참을 수 없는 복통과 구토가 밀려왔다. 눈앞이 노랗게 변한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다.